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휘창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얼마나 알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조금 독특한데요. 보통 이런 강의는 인공지능을 알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강의 제목을 붙이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많이 다른데요. 인공지능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직책에 따라서 자기가 하시는 일에 따라서 얼마나 알아야 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차라리 나는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나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구나. 나는 이것도 알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자기가 알아야 할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새 아주 우리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산업혁명, 무슨 ESG 등등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슈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4차 산업혁명을 좀 아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관련 기술이 무엇인지 그중에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결론으로 인공지능의 학습 전략입니다. 무조건 인공지능을 많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면 더욱 쉽게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의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 보면은 일단 코로나 시대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알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세계 경제와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새는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회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5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를 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인공지능 얼마나 알아야 하는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주제는 각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들은 사실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시대랑 인공지능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시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서 훨씬 중요성이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시대의 핵심을 알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본질을 알고 그래야 세계 경제랄지 무역이랄지 그다음에 ESG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인공지능 얼마나 알아야 하는가를 하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이슈가 만약에 나오면은 우리가 특강 시리즈로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얼마나 알아야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의 일단 백그라운드를 알고 관련 기술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은 1차 산업, 2차, 3차 산업혁명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잘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오늘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연도가 1700 몇인데 그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18세기 후반에 핵심은 증기기관, 칙칙폭폭이죠.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입니다. 이 기계화 혁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사람이 하던 일을 증기기관을 활용을 해서 기계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로 바꾼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 만들고 누가 뭐 만든 거는 그거는 그 다음에
간단한 사례에 불과하고 핵심은 18세기 후반에 사람의 노동력을 증기기관으로 바꿔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2차 산업혁명은 100년 있다가 19세기 후반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네. 토마스 에디슨.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이 경영학에서는 대량 생산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의 포드 자동차에 모델 T라는 게 있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1차와 2차 산업혁명의 구별이 분명히 되겠죠. 1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노동력을 기계가 바꿨다. 2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노동력을 더욱 대량 생산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기계화 혁명과 대량 생산 혁명인데 3차 산업혁명은 또 100년 있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것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 혁명입니다. ICT 혁명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20세기 후반, 약 20, 30년 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지식 정보 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은 좀 빨리 왔습니다. 그 위를 보면은 18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인데 21세기 후반이 아니라 21세기 초반에 몇십 년 내에 왔고요. 기존에 있는 1, 2, 3차 산업혁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기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이 빠르고 복잡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혁명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새로운 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혁명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4가지로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빠른 변화, 그 다음에 높은 불확실성, 그 다음에 광범위한 연결, 그 다음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1, 2, 3차 산업혁명이랑은 굉장히 종류가 다르죠. 빠른 변화라는 건 뭐냐면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다가는 그냥 처집니다. 네.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높은 불확실성인데 같은 산업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뭐 태양 에너지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무슨 이 풍차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파도 에너지로 할 것인지, 요새는 이제 지구 속으로 들어가서 지구 속은 더우니까 이것을 지오서멀, 지구 속에 있는 열을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뭐 전기차를 할지 수소차를 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잘못 선택을 하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스탠다드 에너지가 달라지면은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산업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술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를 잘 살펴야 큰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라는 게 뭐 학교 시험 볼 때처럼 뭐 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뉴스도 좀 잘 알아야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공부를 해야 어떤 종류의 기술들이 개발하고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술에 같이 개발하고 편성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높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지 잘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기술 하나만 개발하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그것만 하면 됐는데 요새는 기술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같은 데를 보면요. 이게 뭐 우리나라 거건 뭐 다른 나라 거건 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은 약 7,000개, 8,000개의 그 부품이 있고 수백 종류의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걸 다 독점할 수가 없어요. 또 기술과 어떤 학술적인 그런 발전 간의 그런 연결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기술, 다양한 학문 간 광범위하고 이게 통합되는 그러한 연결과 융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연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컨버전스, 융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공을 하면은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뒤처지면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의 그런 기로점에 서 있기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4가지의 특징을 빠른 변화는 영어로 보면은 agility, 민첩하다라는 뜻이에요. 민첩성. 높은 불확실성은 벤치마킹, 남의 것을 보고 배우고 연구한다는 뜻이죠.
광범위한 연결은 융합이라는 단어로 컨버전스가 되고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에 전념을 해가지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을 전념, 대단한 노력, 데디케이션, 아주 full commitment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사실 쉽죠. agility의 A, 벤치마킹의 B, 컨버전스의 C, 데디케이션의 D, 그러면 A, B, C, D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굉장히 빠른 변화, 불확실성, 광범위한 연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기 때문에 기술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자기의 전략도 굉장히 정교하게 짜야 될, 그렇지만 성공을 하면 대단히 큰 성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요. 미국 등지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주식값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 후년, 앞으로 2, 3년 이내에는 굉장한 슈퍼스타들이 등장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슈퍼스타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사람의 쓴 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제가 쓴 책의 ABCD 모델을 적용해서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요새는 높은 불확실성은 VUCA, 그래서 volatile, 불안정하다,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 complex, 복잡하다, 그 다음에 ambiguous, 애매모호하다 등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ABCD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고 이게 종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슈퍼스타들이 있죠. 보통 말하는 빅테크 컴퍼니라 그러는데 아주 하이테크 컴퍼니죠. 하이테크 컴퍼니가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마존 이런 등등이 있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는 어떤 언론인들이 이것을 모아서 말을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은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 보통 마가라고 시작을 했어요. 마가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 구호로 썼던 말입니다. 마가, 그럼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미국을 Great Again,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걸 따서 활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그러면 첫 자만 따면 M, A, G, A가 돼가지고 마가가 되죠. MAGA. 이렇게 썼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 이게 아니라 페이스북도 있지 않느냐, 넷플릭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애플을 빼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빵이 아니라 빵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 다음에 아니야,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와야지. 그래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으로 와가지고 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분류입니다. 이게 사람을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이건 왜 잘못된 거냐면은 잘 나가는 기업 중에서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요. 제가 새로운 분석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법은 기술 발전의 비중과 순서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마구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죠. 디지털 기술을 디지털 테크놀로지 약자로 DT로 하면은 이게 약 20, 3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랑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경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기술 경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랑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원조죠. 최근에 둘 그 경쟁자예요. 그렇죠? 20, 30년 전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디지털 기술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기술, 디지털 이코노미를 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빅데이터, BD, 구글이 나왔고요. 페이스북이 나온 겁니다. 원래 구글이라는 뜻은 영어로 구골, G-O-O-G-O-L이에요. G 한번 쓸까요? G-O-O, 구골. G-O-O-G-O-L. 이건 뭐냐면 10의 백승입니다. 10의 백승. 10의 백승이면 숫자가 그냥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변형해서 만든 게 구글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페이스북도 보면 다 빅데이터, 자료, 인포메이션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위주로 경쟁하는 기업은 구글과 페이스북이에요. 이 둘을 비교하는 게 훨씬 정교하게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하는 경우는요, 아마존과 테슬라예요. 아마존과 테슬라는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아마존과 테슬라 좀 설명하겠지만은 아마존은 무슨 인터넷 상점이고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라요. 아마존과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못 쫓아가는 겁니다. 요새는 클라우드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이제는 이 컴퓨터에서 이제 이 이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용량도 부족하고 느리기 때문에 저 구름 위에다가 가상 공간에다 띄워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 아마존이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등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기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두 개씩 모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빅데이터의 구글과 페이스북, 인공지능의 아마존과 테슬라 이렇게 둘씩 모아서 단어를 만들면은 MA, 그다음에 GF, 그다음에 AT, 그래서 마그팻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훨씬 체계적이고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개는 뭐 나중에 또 따라오는 거니까. 마그팻, 외국어도 쉽죠. 매그는 magnificent, 거대하다. 패트는 뚱뚱하다. 거대하게 뚱뚱해졌다는 얘기. 이런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거대하게 magnificently fat, 뚱뚱해졌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씩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빅텍, 지금과 같이 말한 마그팻의 동태적 전략은 옛날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전략이 옛날에는 한 개 특정 기술의 특화. 저 기업은 이 기술이 선택과 집중이다. 저쪽 기업은 요 기술의 선택과 집중이다인데요. 요새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술이 모여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만든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7,000개, 8,000개의 부품에 주요 기술이 뭐 수백 개가 되는데 그것을 기업이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혼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만들어내면 그것을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알파고 같은 경우가 원래 딥마인드라고 영국 회사인데 구글이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했기 때문에 물론 구글이 시간을 주면은 그러한 기업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고요. 어떨 때는 다른 기업들이 기술을 만들면 그것을 사오고 주기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이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자기 기업의 독특한 기술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데서 이노베이션 하면요. 그것을 사오기도 하고 내가 만든 걸 오픈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러한 등등의 전략적 제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경영의 논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영학을 공부할 때 왜 인수합병이 왜 하느냐,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적 제휴를 요 자체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원천서부터 지금 새로운 그 마그팻의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흐름을 같이 봐야 왜 기업들이 요새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을 많이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전략적 제휴를 많이 하느냐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발전인데요. 우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디지털 기술 DT를 가지고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발전한 거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존과 테슬라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과 테슬라는 인공지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빅데이터도 하고 또 디지털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인공지능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 규모가 같이 상호 교류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하려면요. 이게 엄청난 데이터, 우리가 지금 컴퓨터 같은 거는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인데 이 빅데이터는 수십억 개, 수조 단위로 이게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데 가가지고 저장도 하고 거기서 프로세싱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술이 작업하는 장소는 올라가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안 기업이 아마존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기업은 그냥 인터넷 상거래 기업이 아니고 이런 네 가지의 기술을 종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잘 못 쫓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도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기술의 둘, 빅데이터의 둘, 인공지능의 둘,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보면요. 한 20, 30년 전에 일단 선두주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어떻게 다르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디지털 기술, DT의 융합이고 소프트웨어로 갔고요. 애플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인데 하드웨어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로 갔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표적인 게 MS 오피스입니다. MS 워드,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고 작업할 때는 엑셀 등등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스티브 잡스는 뭐 카메라, 무슨 뭐 인터넷, 전화 이런 하드웨어의 융합이 되겠습니다. 금방 이 구별이 되죠. 이 기업을 둘 다 하이텍 컴퍼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격을 이해해야지 두 기업의 경쟁력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디지털 융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MS 워드예요. MS 워드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MS 워드의 워드 프로세싱은 제록스라는 회사가 처음 만들어냈어요. 1983년입니다. 여러분들 제록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이 프린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록스 프린터. 원래는 제록스가 컴퓨터를 만드는 원조였어요. 컴퓨터도 만들고 프린터도 만드는데 컴퓨터는 아주 기권했습니다. 다른 데서 워낙 잘 만드니까. 어쨌든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소프트웨어의 워드 프로세싱의 프로그램을 브라보라는 거를 약 30년 전에 만들어냈습니다. 30년, 40년 됐네요, 벌써. 네, 40년 전에 만들어냈습니다. 브라보라는 거를 1983년도에 만들어냈는데, 이 브라보를 만든 사람이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2년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을 스카우트했어요. 요새 같으면은 인재를 뺏어간다는 문제가 많았을 텐데, 브라보를 개발한 찰스 시몬이를 채용해서 만든 게 MS 워드입니다. 요새 같았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는 1987년 ForThought이라는 회사가 이러한 것을 프리젠터, 이건 원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프리젠터였습니다. ForThought이라는 회사가 1987년도에 프리젠터라는 걸 만든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140만 달러 주고 산 거예요. 굉장히 싸게 샀죠. 그렇죠? 지금 같으면 아마 수십억 달러 됐겠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여러분 지금도 로터스 1, 2, 3라는 거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로터스 1, 2, 3라는 거는 원래 VGCalcula라는 회사에서 스프레드시트을 만든 이 작품을 이 로터스 회사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로터스 1, 2, 3로 약간 발전시킨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대로 베껴서 그래픽 기능을 첨가한 게 이게 엑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소유권 같은 게 저작권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한번 저작권 분쟁이 휘말리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픽 기능을 첨가해서 이것을 GUI라 합니다. GUI라 그럽니다. Graphical User Interface, GUI라 그래요. 이렇게 만든 거니까 사실은 고유한 기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서로 보고 배우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디지털 기술에 융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켰는데요. 언젠가 한번 영국의 BBC라는 그 유명한 영국을 대표하는 방송국이 있는데 여기에 빌 게이츠를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BBC의 앵커가 사회자가 빌 게이츠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인데 그 당신의 성공의 비밀이 뭐냐? What is the secret to your success? 네 성공의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잘한 것보다도 나의 경쟁자들이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놀래가지고 당신 경쟁자들이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이 대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빌 게이츠는. 근데 자기의 경쟁자들은 주로 MIT, 스탠포드 공과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유명한 박사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는 놀랄만한 천재예요. 이것을 one product, wonders,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는 놀랄 만한 천재인데, 근데 빌 게이츠 얘기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는 잘 만드는데 이것을 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But they do not know how to put them together for business. They are one product wonders, but they don't know how to put them together for business.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빌 게이츠의 성공의 비결은, 밑에를 보시면 빌 게이츠 성공의 비결은 put them together for business. 그래서 BBC 인터뷰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는 다 세계적인 천재가 만들었지만 이것을 합해서 만든 이런 융합의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의 융합,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보여준 거고요. 애플은 이거와는 달리 하드웨어의 융합인데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1984년도에 맥킨토시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제품인데 망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었지만 다 쫓겨납니다. 근데 애플이 성공한 거는요,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이팟이라는 걸 만듭니다. 음악을 하는 기기죠. 그 다음에 대성공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이거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한 거예요. 이 차이점을 보면은 하나의 기능을 포함한 제품은 엄청난 제품이지만 실패했는데 여러 기능을 포함한 제품이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합한 걸, 이걸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 합하면 이게 아이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융합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거는 뭐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 이제 전화가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발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스티브 잡스가 발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터넷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느 주요한 것도 스티브 잡스가 처음 발명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발명된 거를 만들어서 효용성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요새의 경쟁력의 원천은 하나의 하이스트 테크놀로지, 하나의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좋은 기술들을 모아놓은 게 이게 경쟁력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기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좋지만 정말 카메라의 전문 업체, 캐논이랄지, 뭐 니콘이랄지, 뭐 올림푸스랄지, 그 다음에 독일의 뭐 카메라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의 카메라가 더 훌륭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폰의 카메라가 더 훌륭하겠습니까? 그런 회사의 카메라가 더 훌륭하겠죠. 더 기술이 높겠죠. 근데 요새 누가 그런 거 삽니까? 이거면 되지. 삼성 갤럭시 폰이랄지 뭐 아이폰 이런 거면 되는 거지. 카메라를 사는 사람은 전문적인 그 포토그래퍼, 뭐 결혼식이랄지 이런 데서 사진 찍는 전문 그런 사진사나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하이스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굿 테크놀로지의 모임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the competitiveness is not a function of the highest technology, but the collection of good technologies. collection of good technologies.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 실력이 되겠고요. 스티브 잡스의 성공의 비밀도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합한 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그래서 connecting the dots, 점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한 것이 성공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죠. 음물을 파도 한 음물을 팔아. 하나의 기술에 집중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융합 기술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경쟁한다고 그랬죠. 구글과 페이스북을 설명을 드리면요. 구글을 보면요. 구글은 빅데이터에서 다른 분야로 빠르게 융합 발전. 핵심은 사실 융합이에요. 빅데이터에서 다른 분야로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기업별로 이렇게 구별을 했지만 지금은 구글 자체가 또 이 모든 기술을 섭렵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빅데이터에서 시작해가지고 라지 데이터, 구글은 구골에서 10의 100승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광고 수입이 높죠.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톡이 둘이 이제 빅데이터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경쟁하고 있었고 지금은 네이버랑 그다음에 카카오톡이 빅데이터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마치 구글과 페이스북이 경쟁하고 있다시피 근데 카카오랑 네이버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은
데이터의 크기를 볼 때 구글이랑 상대가 안 됩니다. 구글 서치라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고 수입을 하는데 이것만 하지 않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구글의 스토리지, Gmail을 하잖아요. 이거 뭐 거의 독점입니다. 이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Gmail을 하고요. 아까 MS 오피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구글에서는 이것에 대항해서 구글 닥이라 그래가지고 MS 오피스처럼 작업을 하되 그냥 이메일에 적용이 되고 그냥 클라우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MS 오피스보다 한 수 더 위기 때문에 앞으로는 MS 오피스의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들어갑니다. 유튜브라는 걸 인수했죠. 구글에서.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테크놀로지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드로이드 시스템. 그러니까 iOS랑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핸드폰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쪽도 이제 적용이 되고 다시 이것을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는 머신러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요. 구글의 알파고, 이세돌이랑 바둑을 둔 거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들어가고요. 요새는 구글이 자동차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오토모빌, 자동차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큰 작업 장소는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가고 다시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돌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냥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이래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글을 좀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공지능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 일단 수익기를 하면은 뭐 이세돌이 뭐 전 세계 최고의 그룹에 속하니까 이세돌 기사 정도의 프로 기사 정도의 그 수익기는 1초에 100개 정도를 읽는답니다. 물론 100개를 다 읽지 못하겠지만 처음에 한 20, 30개는 그냥 0.1초에 읽고 그다음에 대충 감으로 100개까지는 감을 잡을 수 있는데 100개 정도 근처가 가면 좀 흐릿흐릿하겠죠. 아무리 이세돌. 그래서 우리는 뭐 한 5수 정도 읽는데 이세돌 프로는 그냥 100개를 읽으니까 끝은 좀 흐릿흐릿하지만. 근데 알파고는 1초에 10만 개를 읽는데요.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저히 수싸움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세돌 기사가 진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이긴 거는 역사상 인류가 기계를 이긴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알파고의 발전은 2014년도에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구글이 사들인 거고요.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세돌을 이겨서 이것을 알파고 리라 그러고요. 2017년도에는 커제를 이겨서 알파고 커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긴 사람이 이세돌이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완패예요. 기계한테.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알파고 마스터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근데 알파고 마스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초에 10만 개를 읽고요. 모든 기보를 다 알고 있어요. 이세돌 프로는 바둑의 기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00개, 1000개, 10,000개 정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알파고는 모든 기보를 한 100만 개, 1000만 개, 10억 개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 마스터인데 알파고 제로는 뭐냐면은 기보도 없이 학습도 없이 게임의 규칙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무조건 연전연승이 되는 겁니다. 알파 제로라는 거는 고가 떨어졌죠. 고는 바둑이라는 뜻입니다. 바둑 기자가 일본말로 가면 고자 발음이 되는데 고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바둑뿐만 아니라 장기 모든 게임은 규칙만 가르쳐주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게 알파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이거의 핵심의 원동력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의 이 구글이 왜 이런 걸 했냐. 구글의 전략은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 기업이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얻었고요. 자사의 빅데이터.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바둑이란 건 빅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워낙 많은 기보, 많은 경우의 수니까 자사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위력을 보여줬고요. 앞으로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이 서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자기의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큰일 났어요.
아니 지금 구글은 바둑을 둬가지고 지금 빅데이터에 완전히 그냥 자기가 챔피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페이스북은 나도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없을까? 근데 바둑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걸 생각하는 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할 게 암호화폐. 암호화폐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암호화폐를 내가 선점을 하면은 바둑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출시 계획으로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계획을 했는데, 리브라라는 단어가 리버럴,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는 화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만들고, 이것을 글로벌 코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코인, 그 다음에 조금 불안하니까 베스켓 화폐로 지원을 해가지고 조금 다른 화폐가 지원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미국 정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유럽에 있는 정부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미국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이 계획을 포기를 하고 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DM이라는 계획을 냅니다. DM이라는 거는 per DM, 하루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리브라처럼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좀 일정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계획으로 2020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실패를 합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지불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미국 달러로 지원을 하고 암호화폐 기능은 축소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계획이고요. 작년에 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미루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암호화폐가 안 되느냐를 왜 미국 정부에서 또는 각국의 정부에서 반대를 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문제점은 암호화폐를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하면은 계좌 거래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서 주장하는 많은 장점, 예를 들면은 은행 가지 않고 뭐 직접 지불할 수 있고 뭐 외환을 안 하고 직접 미국에 돈을 보낼 수 있고 굉장히 편하잖아요. 수수료도 안 내고 굉장히 편한데 이것이 다 불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세금을 물론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세금을 탈피했을 때 잘 못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은행에 가지 않고 외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몇만 불, 몇십만 불을 그냥 해외에 보낸다 그러면 외환거래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암호화폐의 장점이 사실은 불법 거래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금융정책의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무슨 뭐 재정 확대 정책,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돈을 푸는 거고 재정 긴축 정책, 그럼 이제 돈을 안 풀려고 그러는데 암호화폐가 막 돌아다니면은 나는 긴축 정책을 하는데 암호화폐가 막 돌아다니면 이게 긴축 정책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부 금융 정책의 혼란이 되고 정부의 발권력이 손상이 됩니다. 정부가 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권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유로라는 거를 만들더라도 그럼 자기네 나라 돈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국가 권위에 손상이 된다 그래서 몇 개 나라는 내가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연합에 가입은 하되 EU에 가입은 하지만은 돈은 나는 내 걸 만들겠다. 뭐 스웨덴이랄지 스위스랄지 영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돈을 유로를 안 쓰고 자기 걸 씁니다. 정부의 발권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효용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중국에서는 이걸 뭐 정부 차원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이건 그래요. 중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정부가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금융정책을 오히려 보완을 하려고 그러고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이게 국제화라는 거는 지금 달러만 국제화가 되어 있고요. 유로도 좀 국제화되지만 달러만큼 국제화가 안 되어 있고요. 한 20, 30년 전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갈 때 일본 정부는 일본의 엔화를 국제화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동남아시아나 한국 등지에서 조금 일본의 엔화를 썼지 뭐 미국, 유럽에서는 엔화 내면 잘 안 받았습니다. 요새 중국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중국의 위안화를 받는 데는 뭐 별로 없어요. 중국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위안화 하면 미국에서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하는데 현재 있는 돈으로 안 되니까 이게 암호화폐에서 좀 선두주자가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이게 중국 위안화가 국제화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민간한테 맡기지 왜 중국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느냐. 중국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중국 국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 국기는 조그만 별이 4개고 큰 별이 하나입니다. 중국 오성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원래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별이 노동자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작은 별, 두 번째가 농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원래 자본가를 싫어했는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이 소액 자본가, 소자본가. 소자본가는 괜찮다. 대자본가가 문제지. 소자본가가 세 번째 별이고 네 번째는 해외 자본이 문제지 민족 자본은 괜찮다. 네 번째는 민족 자본가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깨트린 게 등소평이죠. 검은 고양이건 하얀 고양이건 무슨 상관이냐. 왜 민족 자본가만 필요하냐. 해외 자본은 어떠냐. 이게 이제 변화시켰는데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4개의 별은 인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소자본가, 그 다음에 민족자본가고 왼쪽에 있는 별은 공산당이에요. 이러한 4개의 별을 공산당이 지휘하고 지도하고 살펴주고 보호한다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공산당이 당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여기서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암호화폐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러한 이 호랑 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투자할지 안 할지 언젠가는 됩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퀘스천 마크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은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차전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마존과 테슬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이제 지금의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회사가 되겠죠. 2개. 아마존의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게 지금 상거래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 인공지능 회사예요. 그래서 AI로 물품 분류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아마존을 보면은 아마존을 만들고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이라는 항공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정복의 꿈이고 AI를 고도화한 겁니다. 이게 인터넷 활용해서 아마존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이건 뭐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CS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아마존 킨들의 이북 전자북도요. 지금은 뭐 다른 책방도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이것을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해가지고 이 전자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책이 쭉 나올 수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존 홈페이지를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존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책이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The Art of Strategy. 이건 제 책이고요. 이것도 제 책이고요. 이것도 제 책이고, 이것도 제 건데, 밑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점 가면은 이런 관련 분야,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하나의 값을 좀 보면은 무슨 이북이라는 게 있죠. 네. 이북으로는 13불이고, 페이퍼백은 27이고, 하드카버는 89불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책을 그대로 이게 주문하려면 뭐 며칠 걸리고 뭐 이러니까 이제 요새는 뭐 이북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북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낸 그러한 기업이 되는데 이것도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요새는 점점 발전해 가지고 이것을 AI 테크놀로지까지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를 만드는 이러한 공장을 가보면요. 이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스페이스 X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우주로 또 하나 보냈는데 스페이스 X라는 게 돼서 스페이스 X 테슬라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우주 탐험을 한다. 이건 고도의 이게 AI입니다. 네. 사실은 이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를 먼저 설립을 했어요. 2002년도에. 테슬라는 다른 사람이 설립한 겁니다. 2003년. 일론 머스크는 2004년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이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전기차를 확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5년에 오픈 AI, 인간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제너럴 AI라는 개발해서 무료로 공개하고요. 요새는 뉴럴링크, 인간의 뇌에 AI 기구를 장착하는 AICS, AI랑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그냥 뭔가 아주 멋진 전기차를 뭐 디자인이 이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AI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제프 베이조스는 이 전자상거를 시작했지만 지금 결국은 AI가 중심이 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 우주 항공 산업을 가고 있다는 얘기는 가장 기본이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동차들이 잘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전기차랄지 디자인만 보면은 벤츠, BMW 이런 회사들이 만만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AI를 이게 가지고 막 융합하고 핸들링 하는 거를 일론 머스크는 못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아마존의 핵심 역량은 AI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이 정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해 왔냐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시작을 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우주 뭐 탐험도 하고 뭐 각종 그 AI가 많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셀프 드라이빙 카죠. 이 설계가 이제 앞으로는 심실용, 그냥 이제 어디 가려면 내비를 키잖아요. 어디 가자. 그럼 내비만 키고 그냥 잠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심실용 아니면 사무실용. 가서 자기는 켜놓고 가고 나는 거기서 뭐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집안 거실용, 거기서 두세 명이 앉아서 이제 파티해도 되는 거죠. 앞으로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고요. 뭐 음주운전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파티용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멀지 않은 세상에 앞으로 뭐 5년, 10년 뭐 예측한다는 건 좀 불안한 거죠. 어쨌든 생각보다는 그렇게 멀지 않게 이런 일이 온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요, 명품의 짝퉁 인식 기술입니다. 이 짝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AI가 보면 이제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보다도 더 잘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요새도 얼굴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고양이랑 뭐 강아지도 구별할 수 있고 사람 얼굴도 얼굴 인식하면 구별됩니다. 중국 같은 데 가서 어디 가면요, 그냥 신분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 인식으로 처음에 여권 같은 걸로 다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명품의 짝퉁 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짜가 금방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얼굴을 창조한다. 여기는 지금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이라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 패턴을 학습해서 현재 이태리 여배우인 오르넬로 무띠, 이 사람이 오르넬라 무띠예요. 이 사람의 얼굴을 라파엘 풍으로 바꾼 겁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풍으로 바꿔요. 한국 무슨 뭐 연예인 아이돌 풍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새로운 얼굴을 창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GPT-3라 그럽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뭐 이건 좀 그렇고, 하여튼 GPT-3라는 거는 오픈 AI사가 만든, 이거 오픈 AI사라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입니다. GPT-N 시리즈의 3세대, 앞으로 4도 나오고 5도 나와요. 언어 예측 모델이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단어에 대해 가장 어울리는 다음 단어를 생성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컴퓨터에다가요, 내가 단어 몇 개를 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논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몇 초 만에 논문 하나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키워드를 몇 개 주고 이게 신문 기사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면 신문 기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소설도 나오고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논문 표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논문 표절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바둑의 알파고라는 거는 바둑을 둘 때 그 다음 수를 뒀을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는 것을 따져가지고 가장 적절한 수를 두는 건데, 알파고는 10만 수를 보는 거니까 더 적절한 수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세돌 프로는 알파고보다는 못 둔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교수다 그러면 내가 읽은 책이 한 1000권, 10,000권 됩니까? 근데 이 컴퓨터에다는요, 1조 개, 그러니까 1 트릴리언, 1조 개의 인터넷 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고 어떠한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 주제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뭐 이거는 컴퓨터가 쓴 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GPT-3의 기법을 활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것 같죠? 그래서 큰일 났는데, 그러면 이제 뭐 외국어 대학교 언어학과랄지 뭐 다른 대학교 언어학과는 이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통번역의 종말이 아니라 번역도 이제는 뭐 하면 뭐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잘 하면은 오히려 통번역의 종말이 아니라 이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더욱 그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은 현재 상황은 기계 번역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뭐 문장도 만들어내고 번역도 하고 이제 막 쉬운데 이 번역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정말 피곤해.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 정말 피곤한 사람이야. 그거 무슨 뜻이에요? 난 그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 아주 사람을 성가시키고 그러. 그 사람 정말 피곤해. 그러면은 이게 영어로 하면은 이게 he is really annoying. annoying 그러면 성가시게 굴다, 귀찮게 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친구 피곤한 친구야. he is really annoying. 근데 이걸 가지고 기계 보고 번역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e is really tired. 그 사람 정말 피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인터네이션이랄지 말하는 그 어감에 따라서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개선하는 기계 번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교정하는 더욱 수준 높은 전문 외국어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뉘앙스라 그러는데 여태까지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뉘앙스를 찾았는데 이제는 이 문장 전체의 뉘앙스를 잡아야 돼요.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찾으면은 he, is, really, 뭐 피곤해. 그럼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정말 피곤해 전체의 뉘앙스를 찾으려면 이 말 자체의 몸뚱아리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러한 기법이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어 코퍼스 기법이라 그래요. 이런 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어 코퍼스 기법이고요. 지금 여기 외국어대학 영어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 뭐 국문과도 그렇고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언어 코퍼스 기법으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가지고 그 의미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 번역이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어를 지금 언어 자체도 공부해야 되지만 언어의 원리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언어학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또 사람의 어떤 학습 태도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학습 인지 능력이 발전하고 서로 발전해가지고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러한 그 추세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면요.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투표를 한다. 이거 뭐 멀지 않은 세상이에요. 디지털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그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걸렸잖아요. 결과 나올 때까지. 뭐 서로 소송을 걸고 된다 안 된다 검표를 다시 하라 그러는데 이제 미국에서 더욱 굉장히 급속하게 빨리 이 디지털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뭐 AI를 포함한 이런 기술을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투표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금방. 전통적 선거 방식에 의하면은 시간과 자원을 절약을 하고 투표 참여와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인공지능 지식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네. 이렇게 되고요. 인공지능을 얼마나 알아야 되는가. 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인공지능을 보면요.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화만 하고 사진 정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메일도 보내고, 뭐 내비게이션도 하고, 뭐 기타 뭐 앱을 활용할 수도 있죠. 이건 사용자고,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보면 앱스토어에 뭐 굉장히 앱이 많잖아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 원리 자체, 프로그램 원리 설계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쓴다고 여기까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원리 설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전화, 사진, 이메일, 내비까지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다 사용하는데 한 20여 년 전에는 저도 이제 저보다 선배 교수님들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도 꽤 괜찮은 선배 대학 교수님들이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뭐 비인간적이고 뭐 나는 그냥 집 전화나 하고 뭐
그 이메일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 없습니다.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무슨 뭐 거기 있는 뭐 앱이 뭔지 뭐 이런 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사용하느냐라는 거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걸 왜 사용합니까? 그냥 뭐 편지를 써서 보내든가. 자동차를 왜 탑니까? 그냥 부산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은 사용하는데 어디까지 사용하느냐. 내가 자동차를 탄다고 해도 자동차를 뭐 엔진의 원리를 할지 뭐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본네트도 안 열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지. 물론 어떤 사람은 또 밑에까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도 무조건 많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원리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원리 설계의 그 하나 프로그램은 파이썬이라는 게 있고요.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워야 될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공과대학이랄지 뭐 이런 데서는 뭐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을 이 원리는 그냥 이렇게 만들고 그 원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오렌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마치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듯이 오렌지를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쉽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뭐 내가 개발할 필요는 없고 사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메일 사용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메일의 원리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이것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해석과 소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1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때 사용자로서 해석과 소통, 여기 마치 휴대폰을 전화와 사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 1, 2, 3, 4를 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이 돼서 못하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1번, 2번 아니면 3번 정도까지 학교에서는 1번, 2번, 3번 정도까지 하고 4번도 기본적으로 하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다 해야 됩니다. 1, 2, 3, 4는. 왜냐하면 기술자고 개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지레 겁을 드시지 마시고 내 상황에 따라서 나는 1번까지 한다. 나는 2번까지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나는 직업이 나는 예를 들면은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회사의 사장이 맨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담당 뭐 연구자랄지 뭐 과장이랄지 아니면 뭐 기술 파트의 그 팀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그 대신 나는 조금 정도는 맛을 들여가지고 해석 및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인공지능을 얼마나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인데요. 이것도 용어가 좀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인간 지적 능력의 일부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인공 지적의 일부를 구현한 것이고 또 인공 지적 능력의 전체를 구현한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달라요. 인공 지능 중에서 지적 능력의 일부만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Narrow AI 또는 Weak AI 그러고요. 인간 지적 능력의 전체는 General AI 또는 Strong AI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전부 일부입니다. 알파고는 굉장하지만은 바둑 잘 들 때만 그런 거잖아요. 요새는 뭐 알파제는 좀 다르긴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무슨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로봇가 나와가지고 뭐 사람보다 그거는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슈퍼 AI라고 합니다. 슈퍼 AI가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로봇가 나와서 하더라도 뭐 걷고 뛰고 뭐 올라가고 뭐 듣고 역시 인간 기능의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우리가 지레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제너럴 AI도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아직은 일부분만 도와주는 그러한 인공적 AI만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기계학습과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머신러닝은 주어진 규칙과 정보를 활용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고요. 딥러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인공 뉴런을 좀 복잡하죠? 다수 연결한 고도화된 기법입니다. 저를 보세요. 머신러닝은 인풋을 주면은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아웃풋이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 인 앤 아웃입니다. 근데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딥러닝은 집어넣어주면요. 여기에 복잡한 사람의 뇌처럼 비슷하게 복잡한 연산 과정을 겪어서 좀 더 수준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머신러닝은 들어가면 그거에 알맞는 연산 기능에서 답이 나오는 거고 딥러닝은 들어가면은 사람의 뇌의 기능의 일부 정도를 원형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것을 인공 뉴런이라고 그래요. 인공 뉴런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딥러닝이다. 아직은 딥러닝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작은 1956년도에 미국의 다트머스
다트마우스 컨퍼런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모인 교수들이, 학자들이 인간의 모든 지능을 기계가 학습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뜻대로 안 돼요. 어느 정도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간의 모든 지능을 기계가 학습할 수는 지금도 없고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공지능이 되겠죠. 인공지능의 입증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입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알파고 커제,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알파 제로 등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티븐 하킹,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미래에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AI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직은 굉장히 멀다라는 것이 다시 최근에 나온 그러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발전을 합니다. 발전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로봇가 와서 뭐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거는 상당 기간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역시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오픈 AI라는 그러한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인간에게 유익한 AI를 개발해서 무료 또는 라이선스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발전 과정과 이 정도의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히시고요.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들어가는 이러한 그 인간 뉴런을 통해 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직 이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사람들이 그건 블랙박스야. 그러면은 이게 자료를 집어넣어서 결과는 나오는데 중간에는 논리랑 연산 과정이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어요. 그것을 이제 블랙박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 블랙박스를 화이트박스화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냐.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뇌가 어떻게 해서 생각이 나오느냐, 어떻게 행동이 나오느냐. 분명히 어떤 충격이 오면 행동과 생각이 나오는데 그 연산 과정이 뇌에서 일어나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블랙박스인데 과학자들이 점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이제 화이트박스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 인간 뇌에 비하면 아직도 그 AI의 발전이 훨씬 떨어지죠. 아직도 인간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일부분에 관해서는 AI를 활용한 그런 기술이 훨씬 뛰어나고 결국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 이슈. 꼭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것만을 배우는 것보다도 관련 이슈가 어떤 것이 있냐를 하는 것이 사실 문과 학생들한테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AI의 유용성은 대체제냐 보완제냐. 그럼 AI가 있으면은 뭐 사람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보완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프로랑 알파고가 대결해서 이세돌 프로가 지고 이세돌 프로가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은퇴하지 마시고 알파고한테 좀 더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알파고를 활용해서 더 고급의 수준 높은 수를 배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프로 기사들이 이 AI 바둑한테 배워가지고 이런 수가 있었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네. 그걸 배우면서 더 한층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는 바둑 둘 필요 없다. 알파고나 두라 그러자. 이렇게 대체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더 보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돌 프로가 다시 은퇴를 번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바둑 발전에 더 도움을 주면 좋겠네요. AI의 적용 범위는 특정 부서에 AI 기술자만 하느냐? 아닙니다. 조직 전체가 해야 되고요. 모든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핸드폰은 모든 사람이 다 써야 되고요. 컴퓨터도 모든 사람이 다 써야 됩니다. 30년 전, 40년 전에는 컴퓨터 부서에서만 컴퓨터를 썼지 보통 사람은 컴퓨터 안 썼는데 지금 컴퓨터를 다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AI도 어느 정도는 조직 전체, 모든 개인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AI와 윤리가 또 요새 이제 문제가 되죠. 기계와 인간에서 기계가 사고를 치면 어떡하느냐. 그 전부 인간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 기계를 만든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공부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윤리적인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윤리 경영과 인문학 등 다른 학문도 포함을 시켜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윤리과학과 인문학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AI와 경제발전, 우리가 보통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AI가 되면서 이게 경제발전에 문제가 있고 고용이 지금 사람이 일자리를 잃지 않느냐.
고용 효과가 떨어지고 사람의 행복 지수가 너무 기계화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긍정적입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마차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게 직장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차는 지금 부품이 한 200개 되는데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됩니다. 마차는 몇 명만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는 이제 모든 사람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마차 할 때 그 줄어든 고용이 자동차가 되면서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이가 높아지니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고용 효과가 있고 행복은 사실은 자동차가 없는 것보다는 자동차 있는 게 행복스럽지 않습니까? 컴퓨터 없는 것보다는 물론 너무 일을 많이 한다거나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하기에 따라서는 어떠한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더 합리적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경제 발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왼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체제 특정 부서 기계 부정적이 아니라 뭐든지 오른쪽으로 봐야 됩니다. 보완제로 봐야 되고요. 모든 개인이 해야 되고요. 인간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적용 범위와 역할.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 그래서 모든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사례로 1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신발, 운동화를 이제 살라 그러는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운동화의 이제 사이즈를 물어보니까 거기서 사이즈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터넷에 그 앱을 받아 가지고 자기 이 핸드폰에다 찍으면은 발 사이즈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니까 조금 있다가 하루 이내에 그 운동화가 배달이 돼 가지고 그 운동화를 신고 조깅을 나가는 그러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상품을 주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생활에 이용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1분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이제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어쨌든 점점 모든 분야에 AI를 활용한 인간의 편리함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포스러운 무서움의 대상인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보면은 우리 인간 생활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shake hands with AI, AI를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체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보완제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인공지능을 경영에 이용을 한다. 또는 물론 꼭 일반적인 업무에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그런 그 자료인데요. A better way to onboard AI. 어떻게 하면은 AI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느냐. AI is a valuable productivity tool. AI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생산성이 있는 도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경영 또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종류를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어시스턴트,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도우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단순 작업, 계산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AI 집어넣으면 그냥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를 보면은 책을 선택하면은 이와 비슷한 책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책을 산 사람들은 이러한 책들도 삽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사려는 사람들이 가서 다 조사하는 거를 대신 조사해 줍니다. 요새 영화도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은 이 영화를 하나 보고 나면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영화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당 예약이랄지 뭐 이런 뭐 다양한 것을 이제 해주는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통역이랑 번역입니다. 이게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배우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모르는 외국어가 있을 때 이것을 통역과 번역을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그런 AI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호텔의 리셉셔니스트인데요. 손님이 와가지고 호텔 리셉셔니스트한테 이제 그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느냐? 아블라스 에스파뇰. 그러니까 이 리셉셔니스트가 No, I just speak English. I don't speak Spanish.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나 옆에 있는 그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역을 할 테니까 너는 그럼 스페니쉬를 얘기를 하면은 난 영어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통역을 얘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이 일어나는 이것도 1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번역 사례입니다. Hi there. How can I help you? Hola, ¿habla español? Sorry, I only speak English, but you can select the language you speak. Español. Hey Google, be my interpreter. What language should I interpret to? Spanish. Okay, go ahead. How can I help you? ¿Cómo puedo ayudarte? Estoy buscando un lugar para almorzar antes de ir al aeropuerto. I'm looking for a place to have lunch before going to the airport. What would you like? ¿Qué te gustaría? Quizás una pizza o una ensalada. Pizza or salad? There's a great place around the corner. You can take the train from there to the airport. Hay un buen lugar a la vuelta de la esquina. Puedes tomar el tren desde allí hasta el aeropuerto. Perfecto. Gracias. Perfect, thank you. No problem. We hope you enjoyed your stay. Esperamos que hayas disfrutado tu estadía.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공부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외국어라는 거는 통번역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를 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고 감정이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설립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중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서 강의할 때 물론 강의는 영어로 합니다만은 처음에 한두 마디를 중국에서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물론 사성도 좀 틀리고 좀 이상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박수를 치고 왜냐하면 자기네 문화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강의할 때도 처음에 한 문장 두 문장은 꼭 일본어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훨씬 그 느낌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학을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AI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통번역 하더라도 처음에 인사말이랄지 뭐 맨 마지막에 뭐 어떤 마무리랄지 이런 건 한두 마디씩 그 로컬 언어로 해주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긴 받되 그래도 어학 공부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도우미 현상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모니터 현상을 합니다. 모니터의 도움을 받는데 실시간 피드백. 재판 중일 때 변호사가 담당 판사의 과거 판결 기록을 그냥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인의 범죄 기록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뭐 서류를 뒤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AI의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모니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3단계는 코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관련 전문가로부터 제공을 받는다. 사모펀드라는 거는 이제 기업을 작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헤지펀드는 뭐 유명하게 요새 유명하게 이제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증권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산업별 정보랄지 특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사모펀드랄지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이 골드만삭스랄지 그런 산업 전문가 어떤 지역 특별 전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도움도 받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가지고 AI가 다 컨트롤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받고 AI한테 도움을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은 내가 하는 겁니다. AI한테 코치를 받아가지고 선수는 내가 된다는 얘기겠죠. 코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팀메이트. 함께 도와주면서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가, 의사결정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를 초창기 할 때는
이렇게 통계 처리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도 제가 하고, 이론도 제가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니어가 되고, 이제 교수가 이제 연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통계 처리는 좀 주니어 교수가 한다랄지, 조교 박사과정 학생이 한다랄지, 나는 이제 이론 개발을 할지, 의사결정 한다랄지,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같이 공동으로 논문도 쓰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컨트롤하는 AI랑, 그 다음에 빅 저지먼트, 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양쪽을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금 이게 사회적 거를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뭐 AI 빅데이터의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없이 뭐 내가 생각하기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랑 빅 저지먼트가 같이 가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하면은 그 경영에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AI의 무슨 기본적인 코딩하고 이런 거를 몰라도 됩니다. 하면 물론 더 좋지만 시간이 뭐 24시간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최소한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I를 도우미로서, 모니터로서, 코치로서, 동반자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이 디자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인데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럴 때 뭐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발전한 지역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그런 지역이 어딘가요? 아까 마그팻가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럼 실리콘밸리를 철저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거는 배우고 모자란 건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원동력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인 실리콘밸리고요. 여기가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고, 요 밑이 이제 샌호제가 되고, 요 밑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오른쪽에는 버클리 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인 실리콘밸리고요. 모든 세계의 유명한 모든 기업이 다 와서 이제 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발전의 원동력이 뭐냐 하면요. 실리콘밸리 경쟁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은 첫 번째는 다이내믹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상업화가 되고 정확한 시장의 판단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회사 하나 차리려면 몇 달 걸리는데 여기는 며칠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품화 되려면 딴 데서 뭐 2달, 3달 걸리는데 여기는 이틀이면 되는 겁니다. 인터랙션. 기업 간 상호학습과 플러스 알파. 같이 모여 있으니까요. 서로 막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네. 벤치마킹이 서로 되고, 크로스 벤치마킹이에요. 크로스 벤치마킹. 세 번째는 에코시스템. 기본 산업, 관련 산업, 컴퓨터, 생명공학, 에너지, 금융, 법률, 경영 등 모든 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 가서 1년 동안 초빙 교수로 있고 강의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만약에 실리콘밸리가 컴퓨터와 생명공학만 좋다 그러면은 공대만 발전하는데 거기는 경영대도 좋고 무슨 인문학과도 좋고 경제학과도 좋고 법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컨버전스, 기본 산업, 관련 산업. 마지막에는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활발한 기업가 정신, 성공하려는 뚜렷한 목표의식, 데디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다이내믹스, 인터랙션, 에코시스템, 모티베이션인데 이것을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어질리티, 다이내믹이라는 건 이제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어질리티, 벤치마킹, 그다음에 컨버전스, 데디케이션. 그래서 아까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ABCD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는 여러분들의 기업 자체도, 조직 자체도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 AI랄지 또는 AI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또는 다른 새로운 혁신 사상을 빨리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쓴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2016년도에 있는 ABCD 모델을 적용한 거고요. 한국판으로는 2017년도에 제가 쓴 쓴 논문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 과정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제가 본론을 설명할 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역시 어질리티, 민첩성입니다. 빨리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빨리 지금 뭐 다음 달에 하지 안 됩니다. 그냥 오늘서부터 인공지능을 좀 공부하고요. 제대로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막 어려운 것부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적절히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벤치마킹.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알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은 봐야 돼요.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뭐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들으시고 우리는 큰 그림과 중요한 거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영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알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컨버지 융합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인공지능만 배워서 그냥 적절히 써먹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핵심 역량과 연결시켜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다음에 인문학까지도 연결시켜야 돼요. 저는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영 전략 교수예요. 근데 제가 요새 강의하는 경영 전략이 한 20% 정도는 인공지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영학자가 본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무슨 공학도가 본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학자가 본 인공지능은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문과생을 위한 경영 전략을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나는 인공지능도 알아가 아니라 지금 제 강의에는 인공지능이 상당히 스며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배울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자기가 하는 업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기존의 핵심 역량과 융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목표를 향한 전념, 성공하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인공지능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인공지능과 자기 핵심 역량을 연결시키고 상황에 따라 맞춰야 되고요. 가장 빨리 배우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성공하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 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고 성공하면 크게 성공을 하고 아니면 대단히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 발전의 기로에 터닝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절히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의 전공적인 핵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더욱 큰 여러분들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후년에 새로운 슈퍼스타의 챔피언들이 많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